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반쪽 개원의 오명을 안고 시작한 21대 국회가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질 않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12일을 원구성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과연 극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원구성 갈등 최선 해법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 가까스로 시한은 지켰지만 반쪽 개원으로 문을 연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은 아닙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하고 또 상원처럼 군림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으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을 12일로 못 받고 중재에 나섰는데 여야가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하면서 특위가 전격 가동됐습니다. 만일 원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게 돼 시작부터 험난한 국회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막판 원구성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게 되면 3차 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원구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도 양보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로 역지사지하는 때만이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답게 협치의 새 장을 열 것이냐, 대립을 일삼았던 과거의 국회를 되풀이하느냐,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국면, 그 해법에 대해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집중 모색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여야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 의원님은 이번에 3선 계속하신 거고요, 그죠? 예. 네. 김 의원님은 이제 새로 복귀하신 거죠. 한번 예. 쉬었다가 예. 4선 고집하고 계셨는데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준비했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 다 중진 반열에 오르셨는데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고요. 자, 21대는 뭔가 좀 다르겠지 기대했는데 그래도 역시 좀 삐걱대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입장부터 좀 간략히 들어볼까요? 민 의원님께서 먼저. 예, 지금 벌써 4.15 총선이 끝난 지가 10여일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코로나19라는 아주 미중류의 그 어려운 국난 시대 상황에서 실시됐는데요. 그 민심의 뜻은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석을 많이 선택해 주셨는데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민심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대로 네. 개원을 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성을 하라는 어떤 국민의 명령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원 구성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 상당히 네. 아주 안타깝고 국민의 여망을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 원구성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예, 그 사실 이게 국회가 단독 여야 합의 없이 단독 국회로 이렇게 첫 개원해서 의장을 뽑은 것은 53년 만의 일입니다. 네. 1967년도에 있었다가 거의 한 번도 국회의장을 뽑는 첫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원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네.
53년 만에 매우 이례적인 단독 개원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법정 시한을 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문제보다도 여야의 그 협치 정신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밥을 이렇게 먹다 보면 맛있는 거 자꾸 먹고 싶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유불급이다 하는 말씀을 꼭 되새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조금 서로 절제를 통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는 상생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바로 또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국회법대로겠죠. 한 것이다. 뭐, 협치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어떻습니까? 정시 개원을 그렇게 중요한 거라. 아니면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좀 합의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좀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53년 만에 단독 개원이라고 말씀을 그렇겠죠. 하시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법 따로, 관행 따로였다는 게 우리 한국 정치에 아주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러한 뜻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셨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정치도 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뜻에서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또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회법에 당연히 엄연히 새로운 임기 개시 후에 7일에 개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첫 본회의를 열도록 돼 본회의를 있죠. 열도록 돼 있고 본회의 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이제 선출함으로써 개원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일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상생과 협의와 이것도 정치의 기본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회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준법적인 어떤 법의 규정대로 한번 해달라는 그런 어떤 뜻에 저희 네.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새롭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협의도 중요하지만 역시 원칙대로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원칙대로 법을 지켜야죠. 네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는 네네. 겁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불문법이 있고요. 그것도 관행이라고 예, 표현하는데 사실 관행이 아닙니다. 관행이라기보다도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일종의 뭐 부원 같은 판례 비슷한 네. 것인데요. 그처럼 이게 53년 동안 지켜져 왔던 관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불문율을 지금 그 여당이 지금 깬 것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그 국회의 원래의 고유의 권한은 뭐냐? 국정협조가 아닙니다. 국정협조할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 없습니다. 행정부만 있으면 되는 네. 거지요. 국회의 고유의 첫째 역할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특히 대통령제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권한, 예산에 관한 권한, 감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데 이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곳은 유일하게 지금 국회밖에 없는데 국회마저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한다면 그럼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네. 국회의 존재 근본을 헛되뜨는 것이다. 그래서 불문율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협치 정치를 발휘해 왔던 거거든요. 불문율도 지켜야 한다.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게 어느 알겠습니다. 날 갑자기 그냥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지금 18대 국회 때는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거 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원구성 현안도 아닙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무려 3개월가량 원구성을 지연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여당이요, 민주당 그 당시 야당 시절이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니 얼마나 지연된 게 당장시 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오히려 너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네. 이제 결국 이제 내로남불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 왜 틀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지사지가 역지사지도 중요하고요.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 우리 현재 상황이 아주 민생을 위한 정책과 또 돌봐야 될 어떤 상황이 아주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러한 불문과 관행과 이런 게 물론 상생과 협의의 기조 위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매우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 아닌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기 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도 통합당은 이게 보이콧은 하긴 했는데 일단 본회의 참석했다가
조영원 대표 뭐 발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좀 전에 모습은 말씀하셨던 다릅니까? 것처럼, 네네. 예,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그런 네. 너무 많이 협조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안 가도 되는 것인데 기어코 갔던 이유는 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가급적 최대한 원칙을 지키는 데 협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갔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왜 시급한 현안이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룰을 지키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룰대로 법사위원장 그동안 계속해서 야당이 해왔단 말이죠. 네. 그 룰을 지키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그 룰을 안 지키니까 생기는 문제죠. 법사위원장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박병석 의장이 선출되셨고 네. 또 김상희 부의장이 선출되셨습니다.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죠. 네,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근데 야당목 부의장 현재 뭐 정진석 의원이 내정된 거죠. 아직 네. 내부적으로 지금 결론은 안 나 있고요. 안 나 있습니까? 후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마 네. 경선하는 과정을 아, 거치게 될 그렇습니까? 겁니다. 경선을 예. 과정 거치고 나서. 아직 뭐 후보 등록을 안 받았으니까 알 수는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6월 8일도 결국 넘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장 선출되고 나서 뭔가 좀 의장께 중재하시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본회의 표결에 붙여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협상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상생과 협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 다수결의 원칙, 네. 이 원칙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치의 룰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이제는 책임 정치를 또 구현할 수 있는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서로 타협이 되기를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만 네. 끝까지 어떤 각 당의 어떤 고지만 하면은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네.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어떤 게 네. 또 민주주의 예, 예, 기본 예. 원리고요. 국회법에 예, 이게 본회의 선출하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네, 하면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영원 대표는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정 그렇다면 뭐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뭐 하나 맡아서 하라 이랬는데 협상용인 거죠, 그것도. 협상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당도 협상력인지 아닌지 저희들 그때 마찬가지인데요. 확실치 도표를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뭘 준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셨네. 이게 네. 18대 국회 때 저희들이 그 여당 시절이고요. 네. 이때는 저희들이 이제 야당 시절인데 의석수가 그때 원구성할 당시를 기준해서 네. 보면요. 한나라당이 172석 대 여당이 한나라당이었죠. 예, 172대 83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177대 103이거든요. 오히려 야당 숫자가 이때보다 훨씬 더 사실 많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그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당시 그리고 야당인, 네. 합의를 해가지고 원구성을 했습니다. 일방 한 적이 없고요.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때보다도 훨씬 더 사실 따져보면 야당 의석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다 가져가겠다 그러시면 그거 원칙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네. 거죠. 어쨌든 뭐 하여튼 협상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가 지금 약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핵심이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예. 법사위원장을 여기 되어 있지만 그동안 쭉 야당이 맡아왔다. 민주당 때도 그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용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반드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해야 되는 이유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는 어떤 그 자리가 지금까지 야당이 이제 해온 간행도 사실은 서로 협의하에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법사위원회에서 워낙 그 일종의 갑질이랄까요? 그런 어떤 권한을 너무 많이 남용을 해왔고요. 네네. 또 그 국회법에 규정된 특히 이제 자꾸 체계 심사권 이 문제를 가지고 본질대로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자꾸 체계 심사권을 남용을 하면서 당리당략에 네.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 20대 국회가 대표적인 그 법사위원회의 형태였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 벗어난
국회에서의 상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해서 만들어서 법사위원회 보내도 서로 여야 간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마저도 내용을 가지고 네. 그리고 당락의 어떤 속에서 그 법안을 잡아버린단 말이죠. 이른바 발목 잡기를 한다. 발목 잡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정이 서로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네. 서로 국민들을 볼 때도 볼성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도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네.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제는 네. 가져와서 책임 정치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입니다. 책임 정치라는 예,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 맡아야 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미래통합당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 이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그때는 그랬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노영민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계신 분이신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목소리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하면서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 반대를 했고요. 네. 언제입니까, 그게? 이게 그러니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그리고 이때는 그 원식 지금 민주당의 그 사선 의원이시죠. 그 원내 대변인 시절인데 2002년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역할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우리 박영선 그 당시 그 민주통합당 의원이신데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된 것은 17대 때 새누리당이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했다. 그래서 네. 18대 야당이 한 것이고 19대도 야당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해야 된다. 법사위원장마저 여당이 가져가면 지금 정권 하에서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이 없는 상황에 여기 박영선 의원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상호 그 말 그대로 좀 해서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우상호 거죠?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위를 야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죠. 야당이 가져가겠다 한 것은 현재 야당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특정 당이 국회의 운영이나 예산을 법사위를 독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원칙에 입각해서 야당이 가져가다 이렇게 말씀했죠. 네. 제 얘기 가지고 다 지금 민주당 의원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해서 야당이 맡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런 뭐 말씀하신 이렇게 거죠?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국회의장의 권한이 사실 막강합니다.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 10이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이 가진 권한은 그중에서 한 뭐 1, 2나 될까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법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처리가 안 되는 안건이 있으면 법안을 언제까지 심사기한 지정하면 됩니다. 네. 심사기한 지정해서 지정일까지 안 하면 그냥 직권으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무작정 발목을 잡아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지금 여당이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민심을 생각해 보더라도 얼토당토않게 무슨 그런 뭐 횡포를 불릴 수 있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된다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사실 법사위 권한이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것 때문인데 일부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체계 자구 심사권 반드시 필요한데 순기능이 있는데 그건 남용만 막으면 되지 굳이 그걸 여당이 가져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착 상태를 빚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체계 자구 심사권 그게 이제 우리 정치의 문제였죠. 뭔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네, 그 조정할 권한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선언도 가능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작고 심사권 자체를 폐지를 해서 다른 어떤 기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사위 권한을 그리고 바꿔서 물론 그 법안에 대한 어떤 체계 작구나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서든 아마 그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 본래 취지대로 이것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네. 예. 그래서 그 법사위원회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 장관들이 쭉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체계 작구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99%의 법안이.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용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잡아버리거든요. 네. 소위원회 해부해버리고. 그래서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다 조정이 되고 체계 작구 심사까지 의견을 듣고 합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로 넘어오면은 두 가지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쟁점에 의해서 여야가 서로 싸움 과정에서의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연계하는 형태가 있고요. 거죠, 다른 연계해서 예.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 법사위원회 그 각 개별 의원들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역기능이 있고요.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의장이 바로 또 직권 심사기를 정해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또 정쟁의 대상이 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정치가 일하는 국회가 되고 민생을 챙기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시급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생산적인 어떤 국회가 되자.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그런 어떤 역기능을 이제 없애자 이런 측면입니다. 네. 예. 체계 자구 심사권을 그동안 너무 남용해 왔지 않느냐. 마치 상원처럼 뭐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법사위의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네. 야당 쪽에서 많이 맡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과연 국정이 발목 잡힌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네. 뭐 그게 한두 달 지연되었다, 서너 달 지연되었다 해서 국정이 마비됐던 일이 없습니다. 국회라고 네.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 민주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야가 상생을 하고 협치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국회가 필요한 것이지. 아니면 다수당이 모든 걸 다 결정할 것 같으면 소수당은 그러면 바로 당선되자마자 그다음 국회의원직을 사표 내고 다수당이 다 결정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서로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그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때로 논란이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요. 또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또 다시 전체회의에 가서 전체회의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그거 조금 지연된다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해야 될 순기능을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네. 위헌 법률의 상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사례를 보니까 2016년도에 무려 42건, 42건이나 되고요. 네. 심지어 2018년은 116건이 됩니다. 116건이 됩니다. 위헌법률 예, 심사에서 위헌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 판정난 게? 불합치거나 혹은 위헌이라고 사실은 네, 헌법처럼 네. 실제로 이제 위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15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2018년에 116건이 나왔는데 지금처럼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에서 한다고 하고 네. 물론 상임위에서도 하지요. 상임위에서 하지만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사실 소위원회에서 넘어오면 전체회의는 그냥 통과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소위원회 심사도 사실은 법적 전문성을 가졌다기보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주로 관여하다 보니까 전체 이거 상위법의 저촉의 문제나 혹은 이 선행법과 후행법 사이 저촉의 문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저촉의 문제, 헌법과의 저촉의 문제들 심도 있게 토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로 넘어와서 그걸 검토하라고 하는 네. 것인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위헌 법률이 나오니 그래서 이런 법률 하나가 틀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파장이 거죠. 크죠. 크죠. 네네. 그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들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법률 심사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 이제 체계작구 심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헌 법률이 이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체계작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위원회 자체에서 하면은 서로 정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회 어떤 자문기구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장의 직속의 자문기구로 둬서 전문가들이 체계작구를 헌법 체계에 맞느냐, 법률 체계에 맞느냐, 네, 네. 그리고 용어가 제대로 법률 용어로 구사가 돼 있느냐, 명확성의 원칙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네. 것을 전문 자문그룹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네. 그래서 법사위원회로 그 의견을 하면은 네. 법사위원회는 그대로 따르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나 현재의 체계는 국회의원들로 여야 의원들로 위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책에 자꾸 그 자체의 본질보다는 내용과 당리 당략에 따른 따라서, 네. 예, 연결을 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능만 일소시키면은 네. 책의 자꾸 심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전문 기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헌 말씀입니다. 법률 여부를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네, 심사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야당이 그러면은 제안한 그 대로 의견에 따르면 되거든요. 네, 야당이 제안한 대로 그래서 법제위하고 무슨 사법위를 분리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뭐 그거는 또 하겠습니까? 다른 옥상옥이죠. 옥상옥이 또 다른 되는 법사위를 하나 더 대형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라는 안은 네. 사법위원회는 그대로 어떤 그 검찰이나 법무부나 법원이나 이를 관장하는 것은 맞죠. 네. 그러나 법제위원회를 한 50명 정도 얘기 나오죠. 예결위처럼 예, 이렇게 예. 하자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확대하는 네. 측면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와 별도의 무슨 위헌 법률 심사 기구를 둬서 하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조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겁니까? 기구를 두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하나는 비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네. 있는데요. 두 번째 비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헌법 위반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속해 네, 있는 네, 것이지 국회의 자문기구 선출직이 아닌 뭐 공무원이나 혹은 뭐 임명직이나 위촉직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게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의견을 자문을. 결정권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위원회에서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 상임위원회도 수석 전문위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종의 의견을 자문기구로 들어서- 두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래서 그 의견에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걸 따르도록 하는 네. 그 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견을 참조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서 정하는 입법권은 위원회가 행사를 하는 네. 것이죠. 그런 구조가 되면 이거는 기술적인 어떤 하나의 검토 의견을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네. 이렇게 저는 보는 우리 거죠. 민홍철 의원님께서 네. 네. 여당 원내대표를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합리적인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네. 그 가능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국회의장에 자문기구로서의 전문가 그룹을 좀 이렇게 설치해서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죠. 의견을 거기서 하자는 거죠.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자문기구에서 의견을 구한 다음에 의견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결정해버리면 그건 안 아니, 되는 거죠. 의장이 그렇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산하의 전문 그 체계 잡고 자문기구를 전문가 그룹으로 두고 그 의견을 법사위원회에다가 이제 송부를 하게 되면 예. 법사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참조해서 의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문기구로 두자 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국회의장 소관을 특별히 둬야 될 이유가 네, 없고요. 네. 지금도 그럼 법사위원회 법사위에서 소관을 얼마든지 둬야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구하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민혜님께서 빨리 원내대표 하시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의견을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내도 위원회 자체에서 이제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요. 당연히 독자적 판단할 수 독자적 있겠죠. 판단하지만은 네네. 그 문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네네. 판단하면 되는데 발목 잡기와 연계해서 네. 계류시키다 보니까 이게 네.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법제위하고 사법위로 분리하자는 의견은 공식 의견입니까? 어떻게?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우리 원내대표가 당의 의견을 뭐 수렴한 것은 아닌데 네. 본인이 그동안 계속 그런 그 지론을 가져왔던 그렇습니까? 모양입니다. 네. 2006년도에도 그런 법을 제안한 적이 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자는 그런 안건이었는데 뭐 그게 장점도 있고 전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옥상옥이 소지가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정기 의야 간의 협상이 잘 안 되면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은 될 수 하나 있다. 대안이다. 그런 네. 정도로는 생각을 하죠. 네. 다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 왜냐하면 말씀은. 위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어서 논의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뭐라고 해왔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그게 헌법 예.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이겠죠. 예. 또 한 가지 쟁점이 이제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또 여당에서는 역시 앞으로 원활한 어떤 국정 수행을 위해서 뭐 여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또 야당도 예결위원장 맡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뭐 하나씩 좀 나눠 맡을 수는 없는지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결위원회 왜 여당이 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자꾸 이제 20대 국회를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대 네. 국회를 말씀드리는데요.
야당이 이제 예결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추경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꾸 연계와 지연, 견제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통과돼도 시급성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효과가 떨어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결위원장은 책임 있게 또 역시 책임 책임 정치죠. 정치를 위해서. 예, 그래서 여당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산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야당이 반드시 예결위를 맡아야 된다. 욕심이 다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뭐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여당도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네. 이렇게 좀 가진 쪽에서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협상을 하는데 가진 쪽에서 내놓지 그 없는 쪽에서 내놓을 게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된다. 그래 좀 내놓으시고 네. 야당도 사실 지금 어쨌든 국회를 운영하는데 협조해야 될 측면이 있으니까 네. 예결위원장 가지고 지금 저희들 당에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결위원장을 만약에 여당이 하시겠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형태의 그런 협상안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하나씩 생각합니다. 좀 나누는 그런 예, 방법도 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것도 하여튼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가능한 그래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사위원장은 네. 여당이 하고 네.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형태. 네. 그것도 뭐 저는 가능하다. 어쨌든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예결위원장을 여당이 하시는 거고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네, 네. 법사위원회는 아까 야당이 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걸로. 그동안 누적적으로 지금 네. 계속해서 그게 지금까지 법사위 야당이 맡아왔고 그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시절입니다. 대통령 되신 후에도 네. 야당에게 다수당이시면서도 야당에 그걸 맡겼습니다. 불문율이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존중하시면 그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졌던 상생과 협치의 정신, 법치위원장을 야당에 맡기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원칙으로 네. 돌아가자는 거죠. 불문율도 예. 중요하지만 예,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이 중요하다. 예, 뭐 좀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좀 들립니다. 예. 근데 일단 뭐 그래도 좀 합의한 것이 상임위 정수조정 특위를 만들기로 네. 일단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원구성 협상 타결에 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템포 쉬어서 간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단 시한을 좀 늦추는 예, 있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지연 전술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또한 지금까지 원 구성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한 예는 좀 드뭅니다.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서로 합의로서 해결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여당에서 어느 정도의 야당의 주장을 수용을 하면서 네. 이제 지난 특위 구성을 수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네. 특위 구성이 이 여야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연 전술이 안 되기를 네.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아니 처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하니까 반대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여야당에서 그 특위 구성하자 하니까 이거 지연 전술 아니냐 이렇게 그건 얘기하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원내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 네네. 조영 전술은 아닌 거죠? 지호영 원내대표가 특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태년 네. 대표가 왜냐하면 상임위 구성을 하려면 정원수를 조정할 거냐 말 거냐를 네. 먼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서. 또 명단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아마 조영 대표께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가 박병석 의장님과 같이 이제 논의할 때 제안을 해서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김태년 대표가 이제 수용을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위 구성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19대 국회 때 그 당시 여당이죠. 원내 수석부 대표를 하면서 여야 첫 그 개원 국회 수석부 대표를 하면서 네네. 원구성 협상을 직접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하면서 여야 협상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느 상임위원회 몇 명을 배정하겠다. 상임위원장은 어느 당에서 맡겠다는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합의가 되기 전에 특위를 구성한 선례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특위 구성하는 안건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그동안의 그 스탠스하고 맞느냐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조영훈 대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협조할 건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가자고 해서 어제 그렇게 저희들이 그 특위 구성안에 참여해서 표결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걸 야당은 지금 많이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전 같으면 일괄 보이콧했을 겁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뭐 협의가 되고 나서 이제 특위를 그 구성했는데 합의가 다 되어서 네. 어느 위원회 몇 명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기 상임위에는 뭐 30명씩 막 지원을 40명씩 많이 막 하죠. 왕창 몰리거든요. 이른바 그리고 물 좋은 상임위원회. 비인기 네. 상임위는 전문 10명도 못 채우는 네, 그런 네, 위원회가 네.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으니 그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그렇죠. 사이에 또 여당, 야당 또 비교섭은 또 몇 명이나 넣을 거냐 이런 것들 넣는 숫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네.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탁 통틀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턴키 베이스로 딱 하는데 네. 이번에는 야당이 너무 네, 많이 네. 협조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 그게 통상입니다. 네. 상임위원회 구성에 합의가 되면 당연히 정원수도 조정을 해야 쉽게 되니까. 조정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사실 순서대로 한 거죠. 각 상임위원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각 상임위원회 정수부터 결정을 하자. 네. 그럼 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여야 대표께서 해도 되는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특위로 구성해가지고 네.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까지 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정원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또 합의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위 구성 자체가 네. 원 구성에 지연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도록. 것이 아니도록 했으면 네네.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어쨌든 뭐 그래도 쉬운 거부터 하나씩 합의해 네, 나가면 다행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또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추경 심사 네. 어떻게 되냐입니다. 이게 참 벌써 3차 추경이니까 아직 전반기도 안 지났는데 3차 추경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뭐 추경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35조 3천억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고 70년대 초반의 그 석유 파동 이후에 아주 위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난이라고도까지 네. 표현을 뭐 하고 있습니다. 준전시라고도 예, 좀 준전시라도 표현하고요. 지난 1차에도 11조 7천억이 이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네. 됐고요. 2차 추경에 12조 2천억이 이제 나가서 상당한 다만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적시적소에 해서 상당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3차 추경이 약 35조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정말 민생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요소에 좀 온기가 네.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정부가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시급한 네, 것이다. 시급하죠. 네네. 그래서 빨리 국회가 개원이 돼서 이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원 구성도 저희들이 빨리 좀 하자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도 지금 다 쓰지 않았는데 제가 그 말씀 세 드리려고 번이나 지금 추경을 하는 게 그냥 제가 국회 나오면서 3차 추경하는 거는 사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네. 1차 추경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하고 2차 추경은 아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3차 추경 그것도 아직 그 전반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 네네. 3차 추경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나라 살림을 주먹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는 네. 의심을 가게 하는 거죠. 우리 가게 살림을 살더라도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저축은 얼마나 하고 네. 그리고 뭐 생활비, 교통비는 어떻게 쓰고 뭐 의료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대략 그 아웃라인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고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규모로 고칠 수가 없는 일인데 1차 추경에 그동안 1, 2차 추경에서 무려 24조 원을 추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다시 35조 3천억. 이렇게 하면 이게 약 한 58조 정도 되는, 59조쯤 됩니다. 네.
59조 약 60조 원을 추경을 한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총 512조, 당초 예산이 51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먹국으로 왜 추경을 계속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코로나 사태라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지난번에도 그래서 추경 심사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번에 낸 추경안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한번 아니, 보셨습니까? 코로나 내용? 사태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 이런 거 방역 불품을 비축한다거나 네. 음압 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약 6,900, 약 7천억 전체 예산의 2% 정도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전액 융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소기업들은 어렵단 말이죠. 빚내서 지금 기약 없이 버티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자영업자들이 대해서 어렵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좀 진짜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네. 빚내서 다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형태의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코로나 추경이 맞느냐. 또 퍼주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추경에서 세세하게 심사를 해야 될 텐데 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재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원의 문제도 네. 지금 재원을 보니까 전체 그 추경 예산의 세입 중에서 26% 정도만 이게 세출 구조죠. 그러니까 원래 지출하기로 했던 것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 돈을 여기에 재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 빚을 얻겠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빚을 막 얻어가면 어떡할 거냐. 아무래도 뭐 재정 그리고 건전성 따질 수밖에 최근에 없는 어떻게 거고.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네. 대한민국의 그 신용표 불량이 될 수 있다. 자꾸 빚이 높아지고 있으니 네. 국가 부채 비율을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세출의 구조조정을 좀 더 과감하게 했는데 적어도 50% 재원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네. 기존에 있는 걸 깎아내야 된다. 네. 그래야 빚을 후세에게 안 물려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을 했는지 아닌지를 빨리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네. 봐야 되고 사실은 3차 추경액 중 75% 정도를 이제 3개월 안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보관이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1, 3차 추경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1.51%가량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런 네네. 어떤 분석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을 국회에서 빨리 네.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상황이 아주 시급하다.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금도 푸는 나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도 어쨌든 시급하다. 저런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심사를 예, 빨리 그렇습니다. 해야 심사를 된다는 해서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네.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급하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느냐는 말씀을 상임위 구성해서?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가 네. 시급하다 그러시는데 지금 그 당초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높은 512조가 되는데 돈이고요. 두 차례 추경해서 약 24조 원을 또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네. 그 돈을 지금 쓰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써놓은 상태일 텐데 그 돈 좀부터 빨리 쓰면 될 일을 뭐 그렇게 시급하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우리가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네. 그렇게 급하다 그러시면 빨리 원칙대로 돌아가서 네. 욕심 좀 버리시고 합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거죠. 네. 현장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자영업 여러 가지 얘기할 제조업이 지금 현재 참 한계 상황에 와 있고요. 정말 어렵죠. 예, 정말 어려운 네, 상황이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께서도 또 빚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지원도 예산도 있거든요. 또 실직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네. 문제도 있고요. 또 구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빨리빨리 요소에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정부가 또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네. 그런 국민들의 민생을 좀 돌봐야 된다는 그런 네. 측면에서 시급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회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원구성이 예,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빨리 정말 하자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하자 그러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시고 다 가져가겠다고 알겠습니다. 18대 0 하겠다 그러면 네. 아무리 그래 그렇다 그렇지 18대 0 하겠다고 그러시면 그게 알겠습니다. 협치 정신이 실종되는 거죠. 그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협상용이라고 다 그런데 받아들여야 될 것 실제로 같고. 김태년 원내대표 말씀은 협상용이에요. 실제로 네. 그래 한다고 이거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데. 네. 어쨌든 이게 과연 그 추경이란 게 시급한 것인지 또 그 내용은 적절한 것인지 빨리 국회에서 좀 따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각 당 지금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뭔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당론으로 뭔가 추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야당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게?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피해들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극복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코로나 극복 법안이요? 예,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당에서 명칭을 붙인 것은 코로나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 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내용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기관들에서 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엄청난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무런 네. 보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보상해주는 것, 또 기업체의 경우에도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갑자기 조업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또 자진 폐업 그렇죠. 해외를 생기고 네. 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안 된다.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놨는데 학교 수업을 안 하는데 이거 돌려받아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안 돌려준다. 그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해가지고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만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로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 돌봄 휴가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네. 생기죠. 이런 형태로 해서 매출액 감소를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도 지원해주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한 이 패키지 법안을 그걸 내겠다. 민생 1호 법안으로 저희들이 당에서 예. 제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때 특별히 첫 번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게 뭔지.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는 당연하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 모습이 특히 20대 국회가 네. 국민들 눈에 이제 최악의 국회로 동물 국회로 비친 측면에서 일을 안 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을 네. 1호 법안으로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나왔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현재 물론 현행 국회법에도 그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임시국회가 열어서 들어가 있죠. 매주 월 4회 이상 상임위원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과 민생이 지연되고 소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네네.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주로 상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결석하면 수당 감액 이런 것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처음에 논의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네. 넣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소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소위원장에게 어떤 페널티를 이렇게 네. 벌칙을 가하는 어쨌든 반드시 회의를 정도의- 열도록 예, 한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어떤 법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창 정치권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좀 기본소득입니다. 그렇죠? 또 의외로 좀 보수 정당인 그 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오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슈를 선점하려는 겁니까? 앞으로 진짜로 기본소득을 좀 도입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네. 뭐 사실 그 당내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로 그 네.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냥 뭐 치고 말씀을 나가신 거죠. 하셨는데 네. 그 근본적인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당내 네. 충분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네, 있고 이제 AI와 같은 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보급 확산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지금 봐갖고는 뭐 늘어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쪽이 사실 더 그렇다고 객관적인 그러죠. 팩트에 네.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어떻게 생활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은 깔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다만 재원의 문제가 워낙 그렇죠. 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든 야든 다 그걸 떠나서 국민의 삶의 기본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 여당이 앞으로 제기할 문제인데 이슈를 선점해버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은 아마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걸 떠나서 아마 앞으로의 아마 논의가 될 문제는
분명하다. 네.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국에서 시도를 하다가 포기한 데가 있고요. 실패한 그렇다고 경우도 그러죠. 예. 있고요. 실험적으로 한 네, 데가 실험적으로 한 있고. 데가 있고 유일하게 아마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석유 네. 판매금을 보상금 일종의 수당일 거기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주민 수당 네, 수당 제도죠. 네네네. 수당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논의의 장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다만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제도, 네. 복지제도를 갖다가 제거하고 기본소득으로 가는 이런 제도로 어떤 설계를 한다면 이건 또 안 맞다고 봅니다. 네. 복지제도는 복지제도로서의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제도가 손상이 가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예,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또 기본적으로 그러면 얼마를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 얘기가 둘 다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다 여야 모두가 공감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주제들도 이제 당연히 취지에 공감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걸 지금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네. 매우 까다로운 과제들이 이게 장애물로 놓여 있거든요. 네.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선까지 하여튼 끊임없이 논의가 될 그런 문제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이것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좀 통과시키겠다 이런 법안이라든지 어떤 정책 목표라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정치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역의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역 공약일 수도 있고 전국적인 공약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김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도시철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다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법에는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릅니까 그게? 예,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고 국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임승차에 대한 65세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호 법안으로 냈고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의 경우에는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철을 이용하면 무료고 각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무료가 아닌 그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 지역에 있는 경전철 같은 거 그래서 경전철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 지하철, 그다음에 대전도 지하철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게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호 법안으로 꼭 1호 법안으로 했습니다. 하시겠다는 얘기고. 김기현 의원께서는 1호 법안을 또는 본인이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으신 법안이라든지. 저는 그 청와대 선거 개입 방지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 법을 꼭 좀 통과되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짓밟힌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력이 실질적으로 모든 부처나 심지어 수사기관까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명 수사를 했다. 그리고 선거 공약에 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했다. 이런 형태가 만약에 횡행한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한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군사 뭐 기밀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군사 기밀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닌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 그걸 청와대 거부해서 결국은 나중에 못했습니다. 그런 형태가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도록 해야 된다. 아니 청와대라는 게 군사 기밀에 관련된 게 자기들이 중대한 헌법위반의 범법을 했는데 왜 거부를 하느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것,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엄벌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선거법에는 그게 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그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건 엄벌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청와대를 콕 집어서 이렇게 청와대만이 아니고 이런 권력기관들 있죠. 권력기관들. 네.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에 관한 일반 공무원 아니고요. 책임 있는 권력기관들에 관한.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 또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뭐 야당이신 김 의원 먼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말 상생의 협치의 정치를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발 20대 국회만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일소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다소나마 위안을 좀 얻을 수 있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 구성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신속하게 구성이 돼서 정말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저도 열심히 그렇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하시면서 당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 그 사실 지역구 득표수를 의석수 말고 지역구의 득표수를 비율로 따져보면요. 민주당과 우리 그 통합당이 50대 42, 그러니까 8%포인트 정도, 약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비례 정당을 경우 양쪽 다 이제 뭐 결국은 그 위성 정당 형태를 했습니다만 33대 34로 오히려 저희 쪽이 더 미래한국당이 더 많은 득표를 했죠. 민심이 그만큼 실제로 의석수에서는 굉장히 불균형이 되어 있지만 실제 민심은 그렇게 불균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 국회의 구성에서도 그런 민심이 반영되도록 구조를 짜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협조할 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지금도 너무 협조한다고 생각될 만큼 협조하고 있는데 협조할 건 하지만 그러나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국정협조가 아닌데 국정의 원활한 협조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 역할을 야당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두 분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처럼 협치 정신을 발휘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록 원구성 법정 시한은 못 지켰지만 남은 시간 협치 정신으로 돌아가서 여야가 필히 절충점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슈토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